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드디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사연 없는 이혼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제가 이혼하게 된 건 정말 소설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이락은 최대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다던데 저희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원래도 좋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아주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있었던 일들은 다시 떠올리기에도 진저리가 처질 만큼 징글징글했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살아보니 사실은 인연은커녕 치가 떨리는 악연이었다는 걸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 직전에야 깨달을 수 있었죠. 이제는 원수 같은 남편도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에게도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연애나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있어서 다른 조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 상대방에게도 특출나거나 특별한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조건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함께 살아가면서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제가 내세웠던 조건은 딱 3가지였습니다. 우선 저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과음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기만 하면 됐어요. 술과 담배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해결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고, 2번째 조건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게으른 건 천성이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 사람과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서 과연 남자친구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정도로 배우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연애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당시에 제 남자친구에게서는 제가 실망스럽다고 느껴질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었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싫어하는 걸 알고는 술은 회식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거의 마시는 일이 없었고 그 끊기 힘들다던 담배도 끊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도 금연 중이니까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을 수 있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헤어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정말로 그렇게 끊기가 힘들다는 담배를 다 끊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한 번도 흡연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년이면 끊었다고 볼 수 있는 거냐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죠. 이야, 담배 끊는 거 보니까 진짜 독한 사람인데? 찐사랑이네, 찐사랑이야. 어떻게 담배를 다 끊지? 내 남자친구는 끊겠다고 한 지 5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피우고 있어. 절대로 못 끊던데? 근데 2년 금연한 것 가지고는 아직 몰라. 너 때문에 2년이나 끊은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10년을 금연하고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 우리 아빠만 해도 엄마 잔소리에 10년 넘게 끊었다가 지금은 그전보다 더 많이 피우시잖아. 그러니까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지. 아주 긴 시간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저는 남자친구의 가상한 노력에 후한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끊은 건지 참는 건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장이나마 저를 만나는 시간 동안은
금연을 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흡연자 옆에서 평생을 간접 흡연을 하면서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남자친구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술이랑 담배로 희연이 네 속 썩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다른 걸로는 하겠다는 말 같아서 어쩐지 불길하게 들리는 것 같다. 에이, 다른 것도 당연히 아니지. 지금까지 네가 싫어하는 짓 내가 한 번이라도 하는 거 봤어? 처음이야. 몰라서 한다 치고 한 번 지적하면 다시는 안 했잖아. 그래, 그건 맞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자. 인연이면 서로 알 만큼 안 사이잖아.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남자친구의 약속과 함께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소한 일들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안일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별거 없겠구나. 둘이서 잘 맞춰가기만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섣부른 생각을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함께 해야 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건 더더욱 그랬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신혼 초반 결혼을 한 지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반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고 둘 다 하는 일이 있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작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모 대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대부분 업무의 강도와 밀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바쁘기도 했고요. 업무의 특성상 월말과 월초 그리고 분기별, 반기별로 엄청 바쁜 시즌 역시 따로 있었죠. 저에 비해서 남편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역 쪽의 중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이 조금 있는 걸 제외하면 평소에는 시간이 남아도는 편이었죠. 평일에도 시간 여유가 비슷한 친구들이나 소위 말하자면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러 다닐 정도로요. 시간 여유가 조금 더 되는 사람이 집안일을 챙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집안일에 영 젬병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내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먹고 입고 자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집안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빨래를 젖은 채로 이렇게 뒀다가 빨면 세탁을 해도 냄새가 난다니까? 그리고 빨래를 했으면 건조기에 넣기 전에 털어서 넣었어야지. 국연채로 넣으면 이렇게 주름 생기잖아. 아, 미안해. 좀 쉬었다가 바로 빨래 돌린다는 게 깜빡해서 뒤늦게 넣어서 그래. 그리고 주름은 대충 좀 다리면 안 돼? 다림질을 할 거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구겨서 다리면 다리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뭐하러 일을 힘들게 2번을 해. 처음 남편과 살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제가 집안일을 가르칠 각오는 했었지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초등학생처럼 일일이 다 가르쳐야 하더라고요. 심지어 불만이 많은 초등학생이었죠. 아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할 게 많아. 나는 이런 건 못하겠어, 정말. 자잘하게 챙기고 신경 쓰는 건 영 체질에 안 맞아.
누구는 체질이라서 해?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취업해서 자취 시작하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귀뚱으로만 듣지 말고 좀 열심히 들을 생각을 해봐. 제가 가르치면 하기는 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설거지면 설거지. 그 어느 것도 한 번만에 제대로 일을 끝내는 적이 없었고요.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는 집에 관한 일인데 마치 집안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렇게 엉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시키지 않으면 눈앞에 쓰레기가 굴러다녀도 한번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시키면 그나마도 미루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같은 말을 몇백 번씩 하고 있는 저도 지쳐가고 있었고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엉망이 되어 있는 집안꼴에 짜증부터 치밀었고요. 결국 저희는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 평일 중에 하루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기로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주중에 딱 한 번만 와주셔도 거의 4, 5일 정도는 집이 깨끗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제가 청소를 했어요.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시는 거라 그나마 나았죠. 한 달에 20만 원으로 깨끗한 집과 남편과 다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값어치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저도 조금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임신을 했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임신은 아니었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저는 최대한 아이를 빨리 가지기로 계획했었거든요. 어차피 가지게 될 아이라면 둘 다 1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낳아야 고생을 덜 한다고 생각했죠. 신혼 초에는 남편과 집안일 문제로 많이 부딪히면서 과연 이 상태로 아이를 가지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에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고 나서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졌고 안심하고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제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부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었고요. 결국 저희는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자 감사하게도 친정엄마가 손주를 봐주겠다며 흔쾌히 수락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친정의 도움을 이래저래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반찬이며 김장 김치까지 얻어다 먹는 건 예사였고 저희 둘 다 바쁜 일이 생기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을 돌봐주시기도 했고요. 몇 년 동안 딸아이는 거의 친정 부모님이 다 키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용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엄마, 용돈 붙여드린 거 왜 그대로 다시 저한테 보내셨어요? 예,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너희 아버지 아직도 돈 벌고 계시지 않니? 그냥 그 돈 너희 살림에나 보태렴. 아이 참, 그게 어디 그냥 드리는 돈이에요? 나연이 돌보느라 엄마 아빠 고생하시니까 드리는 건데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아이고 됐네요. 고마우면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다 같이 외식이나 하자. 저번에 보내준 돈은 모아뒀다가 나연이 장난감이랑 옷 사입히는 데 썼어. 어쨌든 우리는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안 보내도 돼. 알았지? 친정 부모님은 한사코 제가 보내드리는 돈을 거절하셨어요. 그나마 몇 번 억지로 쥐어드렸던 돈도 본인들이 쓰시지는 않았고 전부 다 모아두었다가 손녀인 나연이에게 썼고요. 철마다 사입히는 옷들과 나연이가 먹는 간식들, 읽어야 하는 책들도 전부 다
엄마가 고르신 것이었죠. 물론 저희 친정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연세에 애를 봐주시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절대로 손주는 안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용돈은 저희한테 돌려주시고 애 봐주시면서 여태껏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기만 했죠. 덕분에 남편도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저희 앞에 달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댁과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었죠. 그나마 새 식구라도 예의를 차리셨던 건지 결혼 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그 정도는 더 심했습니다. 예, 아가. 이번 달엔 내 생일 있는 건 안 잊었지? 네, 어머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백화점에 들렀다가 받은 가방이 있거든? 지금 핸드폰으로 보내놨으니까 그걸로 주문하면 된다. 네? 가방이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공연히 내 생일 선물까지 고민하느라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내가 미리 골라놨으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무슨 기념일만 되면 저렇게 고가의 선물을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에게 요구하셨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비싼 밥집에 가셨다가 카드값이 부족하다며 전화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번번이 대신 결제를 해드렸고요. 그렇다고 돈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용돈을 안 드리는 대신 식재료나 필요한 생필품을 살 때 쓰시라고 드린 남편 카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사시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재산이면 조금 아껴 쓰기만 하면 적당히 여생을 마치실 때까지 사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혹시나 돈 아낀다며 드시고 싶은 걸 못 드실까봐 남편이 드린 카드였어요. 심지어 그 카드 결제 대금은 남편의 용돈이 아니라 저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갔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드린 적도 없는 카드였죠. 양가에 똑같이 반반을 하기로 했는데 카드는 왜 시어머니께만 드리는지. 말을 하기 시작하자면 끝도 없을 문제였지만 저는 그냥 그 부분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러라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언제나 그게 핑계였죠. 남편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곳보다 시댁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시댁은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의 바로 옆 동네였고 친정은 출퇴근 시간에는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둘 다 바쁜 일이 있으면 가끔씩 시어머니께 부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잠시만 봐달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잊었던 약속이 있었다. 지금 어디 가려던 길이었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도 나연이를 봐준 적이 없으셨어요. 딱 한 번 정말로 저희 부부에게 급한 일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해외 출장을 나가고 저도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야근을 해야 했던 참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했겠지만 그날따라 하필 두 분도 저 멀리 여행을 떠나신 상태였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 하루만 나연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전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제가 할 테니 오후에 돌아올 때쯤 데리러 가시면 되세요. 야근 끝나면 아마 10시쯤 될 것 같은데. 아유, 얘. 내가 나연이를 어떻게 보니? 애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저녁만 좀 챙겨 먹이고 TV 틀어주시면
혼자 알아서 만화 영화나 책 보면서 놀 거예요. 특별히 보채거나 하지도 않고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어머님. 어두 참. 이렇게 대책 없이 애를 맡기면 어떡하니? 일단 알았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럼 어머님만 믿을게요. 시어머니께 나연이를 맡긴 건 정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시어머니가 그날 나연이를 업느라 허리가 상했는지 너무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애 말을 들어보면 몇 분 없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어쩐지 애 때문에 아프다고 하시니 저도 걱정이 되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근처 정형외과에 갔었죠. 그런데 사진도 찍어보고 하라는 검사는 다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골다공증 증세가 조금 있고 한 것뿐이라면서요.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이게 괜찮아 보이니? 지금 허리도 제대로 못 펴겠는데. 아이고, 나리 허리야.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면 다른 병원에라도 좀 가보시겠어요? 됐고, 내일 한의원이나 좀 들러야겠다. 평소에 내가 잘 아는 유명한 데가 있어. 거기 원장한테 보이면 이런 건 금방일 거야. 그래요? 그러면 내일 한의원에 꼭 가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근데 거기 좀 비싸. 시설도 새로 지어서 좋고 원장이 서울에서 교수하다가 온 사람이라더라. 결국은 돈을 달라는 말씀이셨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프다고 하시는데 한의원이든 정형외과든 가고 싶다는 대로 가시라고 해야죠. 저는 제 카드를 따로 드렸어요. 어머님, 이건 제 카드인데 일단 그럼 이걸로 한의원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다. 내일 일단 다녀와서 얘기하마. 기존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남편 카드가 아니라 제 카드를 따로 드렸던 이유는 제 카드가 병원비 할인이 되는 카드였기 때문이었어요. 포인트도 많이 쌓이는 카드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어머니께 카드를 드렸던 게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카드 청구서가 날아오고 나서 저는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카드를 드리고는 저도 바빠서 다시 가지러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2달이나 계속 그걸 사용하셨더라고요. 한의원, 정형외과, 약국을 아주 골고루 다니시면서요. 나중에는 허리 다치신 것과는 상관도 없는 내과며 이비인후과, 심지어 병원 가는 길에 택시를 타신 것까지 제 카드로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 뒤로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생색은 또 얼마나 내시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때 나연이를 하루 봐주신 걸로 몇 주가 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벌써 몇 년째 애를 봐주고 계신데 말입니다. 거기다 이 와중에 남편마저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결혼 후에 너무 게을러지더라고요. 틈만 나면 누워있으려고 하고 예전에는 계절마다 새로 시작하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나가는 걸 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였어요. 매일 보는 모습이라고는 퇴근하거나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서 자거나 TV를 보고 있는 모습뿐이었어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갑자기 저러는 건지도 혼란스러웠고요. 심지어 실망스러운 모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요즘 담배 피우는 거야? 아니야, 내가 무슨 담배를 피운다고 그래. 생사람 잡지 마. 근데 요새 당신 옷에서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지? 어디 갔다 왔어? 요즘 접대한다고 많이 다니잖아. 어제간 술집에서도 옆자리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코가 엄청 예민한 편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담배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부쩍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벗어둔 옷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밖에서 묻어온 냄새인가 싶어서 넘어갔지만 그게 몇 달이나 반복되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하도 격렬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은 저에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갑자기 왜 나왔어? 주차장에 잠깐 다녀온다던 사람이 하도 안 오길래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서 사람도 찾을 겸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거기서 떡하니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들킬까봐 나무젓가락에 담배를 끼워서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담배 안 피운다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대체 언제부터야? 그렇게 힘들게 끊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담배를 피운다고?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진짜 미안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거야? 조금만 피우다가 다시 끊으려고 했어. 진짜야.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일이 많아진 건지 부쩍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다시 담배를 시작한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집에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도 있었고요. 저는 당장 끊으라고 말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간간히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사달은 똑같이 벌어졌죠. 남편은 담배만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술도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때가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던 시기여서 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고 있었어요. 모임에서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심하게 마시고 온 적도 벌써 여러 번이었고, 심지어 이미 취한 상태로 집에 와서 2차, 3차를 하겠다며 술을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짜증도 부쩍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별것도 아닌 일로 까칠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저한테는 그렇다 쳐도 애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아질 사이도 없었죠. 애랑 놀아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나연이는 거의 하루 종일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 주말에나 집에 있는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이었는데 그 주말마저도 보는 모습이라고는 아빠가 등 돌리고 자는 모습뿐이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더니 아빠를 자는 사람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저랑 아이는 저 멀리 떨어져서 따로 놀고 있었고요. 살면서 그림을 보고 그렇게 슬펐던 적이 없었어요. 애한테도 미안했고요. 미나니 너는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 사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안 움직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좀 뭐라고 해주세요. 술, 담배도 다시 시작하고. 뭐? 담배를 또 피워? 아이고, 아가, 너도 문제다. 미나니 제가 나랑 살 때는 얼마나 부지런했는데 술, 담배도 결혼하고 다시 시작한 걸 봐라. 네가 집에서 남편 내조를 제대로 못하니까 애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살찌는 거 봤으면 네가 밥도 좀 건강식으로 먹이고 했어야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랑 살 때는 남편이 저렇지 않았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나연이처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도 아니고 벌써 3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사람을 옆에서 애처럼 누가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같이 살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바람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요.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남편 사업마저도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계부서에 있다 보니 원래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이쪽 방면으로 항상 공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늘 갈수록 경기가 좋지 않으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그런데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무슨 시설을 짓는다던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요. 당연히 저는 뜯어말렸었죠.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건이라며 무조건 해야하는 거라고 수익이 몇십 배도 장담한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끝까지 확실하게 말리지 못했던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일이 잘못되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정보가 잘못되었던 건지 베트남 정부가 개입하면서 그 사업은 무계한으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공사가 중지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금을 끌어다 쓴 데다 저 몰래 대출까지 더 받았더라고요. 대출금까지 합쳐서 저희 집에는 졸지에 빚이 1억도 아니고 무려 6억이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잖아. 그런데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는 이제는 빚이 얼마라고? 미안해 여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진짜 미안한데 일단 우리 대출받은 돈부터 상환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이자가 너무 높아서. 내가 미쳐 정말. 무슨 돈으로 상환을 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팔고 조금 작은 곳으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한참 제 눈치를 보다가 말끝을 흐리며 내놓은 대답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그 방법밖에 없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책 없이 일을 벌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을 쥐잡듯 잡아봐야 당장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급하게 이사를 갈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애 다니던 어린이집도 문제 있고 제 직장과의 거리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건 다름 아닌 또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희연아, 너 아직도 집 알아보고 있어? 네, 엄마. 안 그래도 지금도 부동산이에요. 근데 마땅하다 싶은 게 없네요. 엄마가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저번에 같이 봤던 아파트 있지? 거기 40평대가 가격이 괜찮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40평대 못 가요. 그 아파트면 우리가 지금 사는 데랑 별 차이도 없을 텐데. 엄마랑 아빠랑 얘기했어. 너희 좀 도와주자고. 일단 집으로 와. 네? 정말이에요? 일단 집으로 와보라는 말에 저는 곧장 부동산을 나와서 친정으로 뛰어갔죠. 엄마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20평대 후반으로 이사할 생각이었거든요. 남은 돈은 빚부터 갚고요. 대충 얼마쯤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앞으로 통장을 내미셨어요. 집 근처에 봐두셨다는 아파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애도 있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거기로 이사해. 우리도 너희가 근처로 온다면 나연히 봐주기도 편해질 거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딸 고생하지 말라고 도와주는 건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이사 준비나 해.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 부모님 집과는 5분 거리였습니다. 제 직장과의 거리도 지금보다 훨씬 가까워졌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고민할 게 뭐가 있냐며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도와주시겠다고? 그래도 대뜸 그 돈부터 받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단 당신이랑 상의해보겠다고
통장은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왔는데 나랑 상의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아야지. 내일 나랑 같이 뵈러 가자. 아니지. 지금 당장 전화부터 드려야겠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생전 저희 엄마에게 안 하던 전화를 다 하겠다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이 돈을 받는 게 맞나 싶기는 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 말씀대로 두 눈 질끈 감고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살림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법인데 40평대에 살다가 20평대로 이사를 가자니 마음에 드는 집도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5년 정도 더 된 집이기는 했으나 그전보다도 평수가 더 넓고 구조가 잘 빠진 집이었습니다. 거기다 대충이나마 인테리어를 손보고 들어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나연이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새 집으로 이사를 왔다며 좋아했고요. 엄마 아빠가 나연이를 더 길게 봐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너무 큰 장점 중에 하나였죠. 새로 이사를 했으니 이곳에서는 부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남편도 앞으로 더 이상은 사업하면서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사달이 생길 줄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달의 원인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세상에, 집이 태거리구나. 어쩜 이렇게 좋아? 여기가 몇 평이라고? 예전 집보다 5평 정도 더 넓은데 훨씬 넓어 보이죠. 여기가 구조가 더 잘 나와서 그래요. 그러게 말이다. 엄청 더 넓어진 것 같네. 인테리어도 싹 새로 하니까 집도 훨씬 밝아 보이고 좋구나. 이사를 하고 천천히 짐을 푸느라 아직 짐 정리도 덜 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가 집들이를 오시겠다며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짐은 대충 팬트리에 쑤셔박아 두고 저희는 그 다음 주 주말에 집들이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주 주말 동안 친정엄마가 짐 정리를 도와주러 오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엄마가 오히려 못 오시게 됐고요. 하여튼 참 도움이 안 되신다 싶었어요. 그래도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기왕 오시는 거니 다들 오늘 하루 이사한 집에서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리도 몇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찜에 전복 버터구이, 갈비찜은 드시고 남은 건 가져가실 수도 있게 넉넉하게 만들었고요. 시어머니는 집이 마음에 드셨는지 연신 이방저방을 돌아다니시며 구경을 하시고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문이란 문은 다 열어젖히면서요. 그런데 식사를 다 끝내고 후식도 먹고 심지어 10시가 넘었는데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쉬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10시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좋은 집 구경하다 보니까 한밤중이 된 것도 몰랐구나. 그런데 나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가련다. 네? 주무시고 가시겠다고요? 그래,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 지금 출발해서 언제 도착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가야겠다. 피곤해서 여기서 주무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그러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치워서 이부자리를 펴드렸죠. 저희도 사두고 쓰지도 않았었던 푹신한 새 이불로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중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날 간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며칠만 더 지내다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실랑이 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그러시라고 했었죠. 계시면서 짐 정리라도 좀 도와주실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짐 정리는커녕
오히려 계시면서 온갖 살림에 다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시하는 직장 상사만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회사를 다녀야 했으니 퇴근하고 나서 남는 한두 시간 정도를 이용해서 천천히 치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왜 빨리 집 정리를 안 하냐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을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여기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당신이 어머님 좀 집에 모셔다 드려 빨리. 아이, 큰 집에 처음 사는 거라 좋아서 저러시는데 며칠만 더 있게 해드리자. 어머니도 오랜만에 손주도 보고 좋아하시잖아. 그 좋아하시는 손녀딸은 계속 우리 엄마가 봐주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거면 우리 퇴근하고 나서가 아니라 어머님도 낮 시간 동안 나연이를 봐주셔야지. 나도 이제 슬쩍 이제는 집에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지.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좋다고 계속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 그냥 당신이 며칠만 더 참으면 안 될까? 남편은 자기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정하려거든 저보고 하라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세상 안쓰러운 분이고 고생하는 와이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죠.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또 일주일만 더 계시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했고요. 저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동안 못했던 시집살이를 한 번에 다 몰아서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아가, 이걸 지금 저녁이라고 차린 거냐? 밥이 이게 뭐야?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가 지켜보니까 아침도 무슨 빵 쪼가리에 우유 같은 걸로 먹이고 끝내더만. 그럼 저녁상이라도 제대로 차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차려놓고 이게 밥이니? 어머님, 저희 원래 아침은 토스트에 우유로 먹어요. 나연 아빠는 다이어트 해야 해서 일부러 최대한 부담 없는 음식으로 간단하게 차린 거고요. 시어머니가 지적하는 건 저녁상에 국과 고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국이랑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국은 건강검진에서 염분이 많다고 싱겁게 먹으라는 의사 권유 때문에 제외한 것이었고, 고기 반찬은 일주일에 사흘만 내는 메뉴였어요. 어차피 점심때도 저 사람은 나가서 제육볶음이니 삼겹살이니 하는 것들을 잔뜩 먹고 들어왔을 테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도 없다며 타박을 하시는 거였어요. 다이어트고 뭐고! 집구석에서 이런 밥이나 먹고 있으니까 힘이 안 나지! 참말 말고 아까 보니까 냉동실에 고기 있던데 얼른 꺼내서 구워라. 역시 내 마음 잘하는 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니까. 이거 묵무침은 어머니가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내가 내일도 또 해주마. 가만히 있어봐. 내일은 내가 아예 마트를 다녀와야겠다. 오랜만에 어머니 밥 먹으니까 밥 같은 밥 먹는 것 같아서 좋네요. 오늘은 2공기 먹어야겠어요. 저 대화를 듣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예 병풍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늘 같은 남편 밥을 부실하게 차렸다면 난리고, 남편은 등신처럼 거기서 눈치도 없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제 욕까지 하면서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며칠만 더 있으면 끝이겠거니 싶어서 그냥 며칠만 더 참고 치워버리자 싶었죠. 사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길을 다 빨리고 와서 집에 와서 누군가와 다툴 기력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했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일주일의 마지막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밖에 나가면 공원도 바로 앞이고 집도 따뜻해서 참 좋구나. 본가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풍이 좀 심하죠. 여기는 단열이 잘 돼서 그래요. 어머님,
그래도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두신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셔서 보일러도 좀 틀어놔야 할 텐데. 보일러야 내가 가서 틀어놓고 오면 되지. 남는 방도 많은데. 그냥 어머니 여기서 조금 더 지내시다 가시게 하자. 한참 비워놨는데 지금 거기 가면 집이 얼마나 썰렁하겠어. 결국 또 남편을 방으로 호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버티면서 거실에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방으로 들어갔다간 제 입에서 들어올 말이 감당이 안 된다 싶었겠죠. 눈짓을 하는 저와 못 본 척 딴청을 피우는 남편, 그리고 그걸 눈치챈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가, 여기서 나랑 사니까 너도 좋지 않니? 우리 나연이도 할미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나연이야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죠. 저도 편하고. 저와 애한테 물어본 건데 남편이 냉큼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심신이 안정된다나 어쩌나 중얼거리더니 마음이 편하니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이 집에 오신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그게 특권이라도 된 것처럼 본인도 해야 하는 집안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한다고 미루고,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또 남편 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손발은 제가 하라며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 본인이 하셨죠. 이 상황에서 남편이 불편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천국이었을 거예요. 와이프에게 미안하다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요. 남편의 상태를 보아하니 양심 같은 건 애진작에 사라진 듯 했고요.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매정해? 추운 집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겨울에 기어이 어머니를 쫓아내야겠어? 남는 방도 이렇게나 많은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셔다 드리고 오라는 저의 말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마지막 이성이 끊기는 걸 느꼈죠. 사실 이런 답변이 돌아올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 지도 오래전이었죠. 그냥 확답이 듣고 싶었을 뿐이었고요. 그래. 생각을 해보니 매정한 와이프랑 살려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나는 성격이 못해 처먹어서 그런지 하루라도 더는 이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어쩌지? 뭐? 당신이 여기보다 더 따뜻한 집으로 구해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의 명의는 제 이름이었어요. 부모님이 사주신 제 집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날린 최후 통첩에 남편은 뒤늦게 기겁을 하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이겠지 하면서 저를 떠보더니 진심이라는 말을 알게 되자 개거품을 물면서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어서요. 빨리 가서 짐 싸세요. 아니, 지금 날더러 나가라는 거냐? 나연애미가 그래? 나 쫓아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낼 만큼 지내셨잖아요. 나가세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시어머니의 팔을 붙들고는 나가자며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뒤늦게 진상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불효자식 놈을 키웠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지 마누라 이혼하자는 말에 놀래서는 엄마를 쫓아낸다고 하시면서요. 이제 와서 버리고 있는 그 촌극을 저는 가라앉은 눈으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라고 치고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드디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는 대답 없이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미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죠. 저는 듣지 않아도 사실 남편의 선택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도 그 전이었고요. 그동안 남편으로도 실망스런 모습과 결혼 전에 약속했던 그 모든 약조들을 깨어버린 것, 가장으로서도 무책임한 행동과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빵점이었던 그 모든 날들을 돌이켜봤을 때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나연이는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어차피 남편은 아이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모든 짐을 빼서 시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은 나연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찾아오지를 않더라고요. 저에 대한 사랑도 아이에 대한 사랑도 그저 거기까지였던 거죠. 저의 30대를 행복하게도 끝없이 불행하게도 했던 남편과의 인연은 드디어 매듭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의 악연까지도요. 저는 나연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나들이를 나가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